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라인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10번째 시간으로 한홍구 논설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홍구 논설. 2016년 말 2017년 초 대한민국은 뜨거웠다. 촛불을 든 우리들은 이게 나라느냐를 외치며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을 41.1%로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자며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의 지지율은 득표율의 2배가 넘는 80%를 상회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나 심상정, 유승민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심지어는 홍준표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일부까지 포함하여야만 나올 수 있는 수치였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지지율은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단순히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지를 받고도 왜 우리가 꿈꾸었던 나라 근처에도 못 갔는가를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제대로 된 개혁 정책을 펴면 국민들은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밀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건만 그 좋은 기회를 왜 살리지 못했을까?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표현은 어쩌다가 조롱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는가?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달라졌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선한 표정의 대통령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수석비서관들과 계기 없이 청와대 경례를 산보하고 또련하는 탈권위주의의 모습은 신선했다. 인수위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으로 국정을 총괄했던 경험을 살려 켜켜이 쌓인 적폐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려는 모습은 참으로 믿음직스러웠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후 어떤 칼럼은 문재인 정권이 관료개혁에 보인 속도와 개인기는 몽골 기병처럼 빠르고 매섭다. 여우의 지혜로 가득한 마키아벨리의 향기마저 난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강호, 문재인 정부의 권력사용법 경향신문 2017년 6월 9일자. 여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조차 노무현 정부는 너무 아마추어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프로가 되어 돌아왔다고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바깥 정세도 문재인 정권을 도와줬다. 취임 첫 해인 2017년 북핵 갈등이 전쟁 직전 상황으로 고조되어 우리의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유엔 총회에서 로켓맨 김정은이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표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조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한반도에는 지긋지긋한 전쟁 상태가 끝나고 멀지 않아 평화가 올 것처럼 보였다. 촛불과 탄핵으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진 수구 세력은 이제 분단이라는 서식 환경마저 변해버려 멸종위기를 맞는 듯했다. 우리 근현대사 안에서 무언가 되려고 하면 바깥이 얼어붙고 바깥에 따뜻한 바람이 불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엇박자가 계속되었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줄탁동시 안과 밖에서 동시에 변화의 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기회였다. 해방 직후 친일 청산의 좌절, 1987년 민주진영의 분열로 인한 직선제 선거에서의 패배,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재벌개혁의 무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인한 개혁기회의 무산 등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안과 밖에서 동시에 긍정적인 힘이 작용하는 절호의 기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500일도 남지 않았다. 축구 경기로 친다면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중반이 끝나가도록 골을 넣지 못하고 여러 차례 어이없는 실수로 위기도 맞으며 답답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남은 시간 경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전방위에 걸친 개혁의 실종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2018년 접어들어 관료들이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올
때는 썰마했었는데 문재인 정권 역시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엘리트 관료들을 넘어서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 등장을 가능케 한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적폐청산은 본 주목하는 시선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각 분야 엘리트 고위 관료들 즉 관표들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개혁은 바로 엘리트 검찰 관료들과의 싸움이고 사법개혁은 사법 엘리트 관료들과의 싸움이고 국방개혁은 군 고위 장성 등 엘리트 군사 관료와의 싸움이고 경제개혁은 재벌이나 어깨와 손잡은 엘리트 경제 관료들과의 싸움이고 국정원 개혁은 또 정보를 독점해온 엘리트 정보 관료와의 싸움이다. 검찰이나 국정원에 대한 제도개혁에서 큰 권한을 이양받은 공룡경찰로 등장할 경찰에 대한 개혁 역시 엘리트 경찰 관료들과의 싸움이다. 문재인 정권의 등장과 함께 제일 먼저 부각된 것은 뜻하지 않게 사법개혁이었다. 영상 때 대법원이 사법 엘리트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도모하면서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농단이 폭로되면서 사법개혁은 일약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춘천지검장 김명수를 사법개혁의 책임자로 보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개혁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은 그 자체가 개혁의 상징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김명수는 사법농단의 실행자였던 법원 행정처를 개혁하는 대신 힘을 실어주었다. 김명수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를 감시하는 방안을 법관 대다수의 뜻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향신문 사법담당 이범중 기자는 독재정권에 협력한 사법부의 공정함이란 픽션을 제공한 내러티브 우리법 연구회라는 존재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우리법 연구회가 주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보혁구도 같은 무책임한 상상을 경계한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국정원은 개혁 대상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의 지역으로 변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던 국정원 개혁은 완전히 밀려나 있다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째에 이르렀어야 시작되었다. 2020년 여름에는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고 했지만 이는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이것을 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수건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람 중심의 개혁은 어디로 경제와 노동 분야는 심각하다 못해 참담할 지경이다. 닳고 다른 관료들을 상대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을 능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최소한의 실력이 그리고 거창하게 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뚝심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의 늘 공무원인 사람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사실 현재 5년의 단임제는 영원한 관료 지배의 충분 조건일지도 모른다. 각 분야 관료 개혁의 세부적인 강론 없이 허허벌판에서 총론만 들고 적폐청산을 외치다 보니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관료들에게 광론을 의지하게 된다.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장차관 기관장 몇 명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편다 해도 관료 사회는 꿈쩍하지 않는다. 관료 사회를 바꾸지 못하는 한 적폐청산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첫해 조금 신용만 하다가 재개나 관료의 반발과 시행 과정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부작용을 예상하고 대안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실력의 부족이었고 반발을 이겨내지 못한 것은 뚝심과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개혁에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목표를 정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실행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중들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부총리, 홍남기 등 관료들에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호통을 치는 모습에 대해 대중들이 박수를 보낸 것은 그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좋은 정책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정권의 권력 핵심들이 아직도 1980년대의 운동권식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판을 넘어 조롱의 수준까지 간 것에 대해 매우 분한 일이지만 딱히 변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부동산 정책을
24번이나 내놓았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정권이 들어선 첫 해도 아니고 24번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권 4년차에 전국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서민 전월세, 과거 미친 전월세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가는 안정돼 있지 않나.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그 때문일까 여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그렇게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재임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이런 지금 대국민 기자회견 횟수에서 박근혜 오해에 비해 겨우 한 번 더 많은 육회에 거쳤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만과 불통의 상징이었던 이명박은 20패였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각각 150패였다고 기자협회보는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늘 사람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성장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 한마디로 문재인표 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였다. 수구진영은 사람을 앞세우는 문재인의 확고한 철학을 주체사상이라고 야유했지만 문재인은 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서 사람 중심은 사라져버리고 깃발만 나부끼고 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중 가장 등급이 높은 무궁화장을 추수했다. 그러나 전태일이 무궁화장을 수여받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는 1년에 2,000명을 훌쩍 넘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언론은 매일매일 그 나라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크게 보도하지만 1년 사망자 수는 12월 30일 현재 코로나 사망자 879명의 내지 3배에 달하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에는 언론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일터에서 벌어진 산업재해에 대하여 원청 사업주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죽음의 외주화와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이끄는 국민의힘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협조할 뜻을 보이자 민주당이 부랴부랴 정의당안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는 것을 보면 우리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농성 현장에 찾아가 야당 탓하는 것이란 어이가 없다. 오죽했으면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께서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해요? 라고 꾸짖었겠는가.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